결혼식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은 벌써 제 아파트에 들어와 살면서 허락도 없이 제 보석에 손을 대고 있어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제 옷장에서 옷을 꺼내 던지고 자기들 짐을 채워 넣는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누이는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돌아다녔고 시어머니는 제게 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그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서는 그날 저녁 행복한 결말을 믿었던 마지막 그 저녁을 자주 떠올렸다. 그녀는 강준과 함께 자기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4월은 따뜻했다. 공기 중에는 새싹이 돋는 냄새가 났다. 한 달 뒤면 결혼식이었다. 드레스는 구입했고 레스토랑은 예약했으며 청첩장은 모두 발송했다.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 강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뭔데? 결혼식 날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당신이 드레스 입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신부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거. 민서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기댔다. 그거 안 좋은 징크스인데. 징크스 따위는 상관없어. 나는 매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그녀는 몸을 돌려 그에게 길고 부드럽게 입맞췄다. 그 순간 그녀는 앞으로 행복만 있을 것이고 모든 어려움은 지나갔으며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민서는 31살에 강준을 만났다. 그 나이에 그녀는 20대에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거의 모든 것을. 그녀는 대형 건설사인 도시건설의 변호사로 일하며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고 법정에서 회사 이익을 대변했으며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를 검토했다. 월급은 800만 원이었고 특히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보너스를 받을 때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인정받았다. 강하고 까다로운 김 부장님은 민서를 우리 탱크라고 불렀다. 민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보면 찾아냈고 상대가 압박하면 맞서 싸웠다. 가망 없어 보이는 사건도 이 악물고 해결해냈다. 박 변호사. 당신은 파트너가 되거나 일하다가 번아웃 될 거야. 어느 날 특히 힘든 소송이 끝난 후 김 부장님이 말했다. 포기하느니 차라리 번아웃 되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2배의 보너스를 주었다. 그 보너스와 지난 5년간 모은 돈으로 민서는 아파트를 샀다. 그건 3년 전 일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건네주던 순간을 기억했다. 집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평범한 열쇠 2개였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72제곱미터, 9층, 발코니 2개, 공원이 보이는 전망.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좋은 동네의 신축 아파트였다. 건설사도 믿을 만했다. 민서는 돈을 내기 전에 직접 서류를 확인했다. 계약금 2억 원은 수년간 모은 돈이었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그녀는 15년 만기 대출을 2년 반 만에 갚았다. 휴가도 반납하고 옷값도 아꼈으며 추가 프로젝트를 맡았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기 상환에 썼다.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 은행 직원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일하는 1년 동안 이렇게 빨리 대출을 갚으신 분은 처음이에요. 저는 빚지는 걸 싫어해서요. 민서가 대답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은행에게, 남자에게, 상황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스스로의 손과 머리, 끈기로 벌었다. 아파트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꾸몄다. 처음에는 바닥에 매트리스와 접이식 테이블만 놓고 살다가 제대로 된 침대를 살 돈을 모았다. 그 다음엔 소파, 그 다음엔 맞춤형 주방,
모든 물건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취향에 맞게 골랐다. 31살이 되자 아파트는 민서가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 되었다. 밝은 색벽, 나무 바닥, 최소한의 가구, 최대한의 공간. 거실 벽에는 제주도에서 사온 그림이 걸려 있었다. 바다 위 일몰을 닮은 푸른색과 주황색 톤의 추상화였다. 이곳은 그녀의 집, 그녀의 요새,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였다.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곁에 있을 사람이었다. 민서의 연애는 잘 풀리지 않았다. 그녀가 못생겼거나 재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숱 많은 갈색 머리와 많은 사람들이 마법 같다고 말하는 회색 눈을 가졌다. 그녀는 옷을 잘 입었고 대화를 이끌 줄 알았으며 농담도 잘했다. 회사 회식에서는 남자들이 그녀에게 춤을 청하기 위해 줄을 섰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남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성공하고 야망 있는 남자들로 그녀를 전리품으로 여겼다. 예쁘고 똑똑하고 아파트도 있는 출세지향적인 남자에게 완벽한 아내감. 하지만 관계에서는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녀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무엇이 옳은지 설명하고 그녀의 결정, 일, 친구들을 비판하려 했다. 넌 너무 일만 해. 한 남자가 말했다. 그렇게 큰 아파트는 필요 없잖아. 다른 남자가 넌지시 말했다. 직업을 바꿔보는 건 어때? 변호사는 너무 강해 보여. 세 번째 남자가 제안했다. 민서는 다투지 않고 그냥 관계를 끝냈다. 두 번째는 착하고 부드럽고 가정적인 남자들로 그녀 옆에서 주눅이 들었다. 그녀의 자신감은 그들을 두렵게 했다. 그녀의 월급은 그들에게 콤플렉스를 유발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그들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했다. 내가 얹혀 사는 기분이야. 마지막 남자친구가 3개월 만에 고백했다. 왜? 내가 너무 성공했고 너무 독립적이라서.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민서는 그가 필요하다고, 사람을 월급이나 아파트 평수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는 저녁 시간의 온기, 보살핌, 웃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그 이별 후 민서는 잠시 쉬기로 했다. 이제 지쳤다. 그녀는 데이팅 앱을 삭제하고 친구들이 주선하는 소개팅도 거절했다. 때가 되면 인연이 나타나겠지. 그녀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다. 딸의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다. 민서가 무언가 결정하면 설득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바로 그녀가 찾기를 멈췄을 때 운명이 개입하기로 했다. 5월 말,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민서는 힘든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물류단지 매입 건이었다. 3개월간의 협상, 산더미 같은 서류, 잠 못 이루는 밤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서명은 끝났고 돈은 이체되었으며 고객은 만족했다. 그녀는 저녁 7시에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승리를 축하하고 싶었다. 친구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나 세기의 계약을 성사시켰어. 축하해야 해. 우와, 어디서 만날까? 그들은 시내에서 멀지 않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서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를 잡았다. 지연은 20분 뒤에 나타났다. 밝은 원피스를 입은 쾌활한 젓갈색 머리의 친구였다. 너를 위해. 그녀가 프로세코 잔을 들었다. 너의 세계의 계약과 너의 강철 멘탈을 위해. 멘탈을 위해. 그건 인정. 민서가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못 버틸 줄 알았어. 고객이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조건을 바꿨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늘 하던 대로.
오늘 계약 안 하면 저 한 달 휴가 갈 테니 알아서 하시라고 했지. 지연이 웃었다. 박민서. 너 진짜 괴물이야. 좋은 의미로. 그들은 일, 인생, 그리고 지연의 남편이 드디어 계란 프라이보다 어려운 요리를 배우게 된 것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프로세코 한 병이 비워졌고 두 번째 병을 주문했다. 어느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5명으로 분명 퇴근 후 온 것 같았다. 그들은 옆 테이블에 앉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시끄럽게 토론했다. 민서는 무심코 그들을 훑어보다가 한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는 평범했다. 잡지 표지 모델 같은 미남도 헬스장의 근육질 남자도 아니었다. 그냥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살짝 보이는 검은 머리의 남자였다. 인상은 편안했고 미소는 따뜻했다. 그가 웃을 때, 그리고 그는 자주 웃었는데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무언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서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감 있으면서도 과시하지 않는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에게서 나오는 따뜻하고 차분하고 진실된 에너지 때문인지,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았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민서가 먼저 시선을 돌렸고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바보 같았다. 그녀는 15살 이후로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다. 어허, 모든 것을 눈치챈 지연이 길게 말했다. 누가 옆 테이블 흑발 남자한테 반했나 보네. 절대 아니야. 민서야, 너 얼굴 빨개졌어. 얼굴이 빨개졌다고. 이건 역사에 기록해야 해. 와인 때문이야. 물론 와인 때문이겠지. 그리고 그가 널 어떻게 쳐다보는지 때문이기도 하고. 안 쳐다봐. 아니, 지금 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민서는 돌아보지 않고 와인을 마저 마시고는 메뉴판을 보는 척했다. 알았어.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돌아왔을 땐 내 흑발 남자랑 인사하고 싶네. 지연아, 제발. 하지만 지연은 이미 가버렸다. 민서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홀로 앉아 있었지만 감히 돌아보지 못했다. 5분 뒤 지연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이름은 이강준, 34살, 설계 엔지니어, 미혼, 자녀 없음. 너에 대해 묻더라. 지연아, 너 정말 그냥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다가 얘기가 길어졌어. 넌 정말 못 말려. 내가 내 베프잖아. 그리고 그가 이제 인사하러 올 거야. 민서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다. 테이블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가 눈가에 주름이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더욱 진실돼 보였다. 꾸며낸 매력도 외운 듯한 멘트도 없었다. 그저 한 여자와 알고 싶어 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이강준입니다. 친구분께서 제가 앉아도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민서는 지연에게 살벌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순진하게 눈을 깜박였다. 앉으세요. 민서가 말했다. 그는 앉아서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그들의 테이블에 와인 한 병을 주문했고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강준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그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들은 상투적이지 않았다. 어디서 일해요? 별자리가 뭐예요? 가 아니라 직업에서 어떤 점이 즐거워요?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같은 질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 즉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산업용 건물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마치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다. 제 일에서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물었다. 종이 위에 선으로만 존재하던 건물이, 내가 구상한 건물이 실제로 서 있는 걸 지나가다 볼 때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생활하고 무언가를 창조하죠. 그게 나 덕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간 싸웠던 소송에서 이겼을 때, 고객이 악수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무언가 진짜를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 말고는 취미가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암벽 등반이요. 진심으로요. 물론이죠. 그가 미소 지었다. 3년 전에 친구가 실내 암벽장에 끌고 갔어요. 한번 해보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빠져들었죠. 이제 휴가 때마다 산에 가요. 어떤 산들을 정복했나요? 아직은 낮은 산들이요. 설악산, 지리산 정도. 하지만 언젠가는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게 꿈이에요. 더 높은 곳이요? 민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진지한데요? 아주요. 장비도 다 있고 교육과정도 이수했어요. 아니, 같이 가줄 여자친구를 찾아야죠. 그는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을 느꼈다. 둘이서 잘해봐. 민서와 강주는 둘만 남았고 밖으로 나와 밤거리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었다. 새벽 3시에 그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들은 현관 앞에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있었다.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번호를 불러주자 그가 저장했다. 전화할게요. 좋아요. 그는 키스하지 않고 그냥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다. 민서는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파트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로맨틱 코미디에나 나오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달랐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잠이 안 오네요. 당신 생각하느라. 이거 정상인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저도 잠 못 자고 있어요. 아마 정상인가 봐요. 내일 저녁 식사 어때요? 아니, 오늘이네요. 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다음 3개월은 꿈만 같았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났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도시를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콘서트에 갔다. 그는 퇴근 후 그녀에게 왔고, 그녀는 주말에 그의 집에 갔다. 그들은 어린 시절, 꿈, 두려움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다. 강주는 그녀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그는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월급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았으며 그녀를 전리품처럼 보지도 않았다. 그녀가 처음 그를 자기 아파트로 초대했을 때 그는 들어서자마자 휘파람을 불었다. 와, 이게 다 당신 거예요? 내 거예요. 혼자 꾸몄어요. 혼자요? 그는 박물관처럼 방들을 둘러보았다. 벽을 만져보고 그림을 감상하고 발코니 밖을 내다보았다. 정말 멋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이걸 다 만들었다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이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성취네요. 어떤 질투도 어색함도 없이 오직 진심 어린 감탄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발코니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그녀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키스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돼요. 키스는 길고 부드러웠다. 민서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8월. 그들은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강주는 영상통화로 그녀의 어머니인 혜정 씨와 인사를 나눴다.
대화는 순조로웠다. 어머니는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 진중한 남자네. 통화 후에 어머니가 말했다. 어려 보이지 않고 든든해 보여. 민서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저는 세상 산 지 55년이에요. 사람 볼 줄 알게 됐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민서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인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 아버지와는 나중에 전화로 인사했다. 그들은 축구, 자동차, 정치에 대해 40분간 이야기했다. 민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괜찮은 녀석이네. 허락한다. 강주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그가 20살 때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어머니는 두 아이, 강준과 그의 여동생 강희와 함께 홀로 남았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세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모든 걸 책임지셨어요. 일하고, 우리를 키우고 불평 한마디 안 하셨죠. 저는 어머니께 많은 빚을 졌어요. 다른 도시에 사세요? 네. 부산에요. 여기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병원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하세요. 여동생 강희는요? 거기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평범한 이야기였다. 홀로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는 존경받아 마땅했다. 언제쯤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곧요. 강준이 대답했다. 다만 어머니가 여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길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이상하네. 민서는 생각했다. 400km가 세상 끝도 아니고, 하지만 뭐,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10월이 되자 강주는 거의 그녀의 집으로 이사왔다. 비공식적으로 그의 물건이 옷장 절반을 차지했다. 그의 칫솔이 욕실에 놓여 있었고 그의 슬리퍼가 문 앞에 있었다. 모든 커플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적응해 갔다. 그가 아파트에 양말을 벗어두면 그녀는 말없이 주워서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그녀가 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면 그는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고 그녀가 바빠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했다. 그는 파스타, 오믈렛, 샌드위치처럼 간단하지만 맛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녀는 시간이 있을 때 더 복잡한 요리를 했다. 생선구이나 홈메이드 파이 같은 것. 뭔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가 물었다. 뭔데? 당신이 나한테 제대로 된 요리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계란 프라이 말고 진짜 음식을. 그거야 얼마든지. 그들은 토요일을 요리하며 보냈다. 민서는 만두피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고 강주는 열심히 비뚤어진 예술 작품을 빚었다. 즐겁고 편안하고 올바른 시간이었다. 11월에 그들은 처음으로 다투었다. 설거지라는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다. 민서는 화를 냈고 심한 말을 했다. 강주는 맞서 소리치지 않고 그냥 발코니로 나가 10분간 서 있었다. 돌아왔을 때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약속하자. 화가 나면 잠시 시간을 갖고 나중에 후회할 나쁜 말은 하지 않기로. 민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그놈의 설거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껴안고 웃었다. 갈등은 해소되었다. 이래야지. 민서는 생각했다. 히스테리나 최후 통첩 없이 그냥 대화할 줄 아는 두 성인. 그녀는 자신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바로 그 사람을 찾았다고 점점 더 믿게 되었다. 강준의 어머니와의 만남은 12월 초에 이루어졌다. 최순자 여사는 예고 없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한 대로 불쑥 찾아왔다. 강준은 놀랐지만 기뻐했다.
그는 이틀 전에 민서에게 알려주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언제요? 토요일 점심때 오실 거예요. 민서는 꼼꼼하게 준비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골랐다. 머리를 손질하고 미래의 시어머니를 위한 꽃다발을 주문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강주는 서울역에서 순자 씨를 만나 시내의 한 카페로 모셨다. 그들은 중립적인 장소인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서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하며 기다렸다. 20분 뒤 문이 열렸다. 강준이 키가 작고 통통한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민서는 일어서서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니는 민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55세쯤. 붉게 염색한 머리를 쪽머리로 묶었다. 얼굴은 둥글고 이목구비는 작았다. 눈은 작고 날카롭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순자 씨는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짧고 형식적이었다. 안녕, 민서야. 우리 강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우리 강준이. 민서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새겼다. 34살 남자를 우리 강준이라니. 좋은 얘기만 들으셨길 바라요. 그녀가 말했다. 이런저런 얘기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강준은 모두를 위해 점심을 주문하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순자 씨는 그녀를 탐색했다. 그건 분명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외모의 모든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스캐너를 통과하고 있었다. 민서는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래, 변호사라고. 순자 씨가 대화 중간에 말했다. 네, 좋은 직업이지. 돈도 잘 벌고 저는 제 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파트도 자기 거라며. 우리 강준이가 그러던데. 네, 제 거예요. 3년 전에 샀어요. 혼자서. 혼자서요. 대출받아서 조기 상환했어요. 순자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조기 상환? 얼마나 걸렸는데? 2년 반이요. 어머나.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돈 버는 재주는 있나 보네? 네, 있습니다. 민서는 첫 번째 짜증을 느꼈지만 참았다. 현명하게 쓰려고 노력해요. 그거 좋지. 우리 강준이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거든. 월급도 그저 그렇고 그럴 각오는 되어 있고. 어머니, 강준이 끼어들었다. 저희는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녀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바로 그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그 미소를 기억했다. 점심 식사는 1시간 더 이어졌다. 순자 씨는 민서의 가족, 일,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질문들은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약점을 찾으려는 듯 집요했다. 카페에서 나왔을 때 강주는 어머니를 역까지 배웅했다. 민서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저녁에 그가 그녀에게 왔다. 어머니 어땠어? 민서는 몇 초간 생각했다. 흥미로운 분이시네요. 내가 말했잖아요. 독특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꽤 당신한테 익숙해지실 거예요. 시간만 좀 주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첫인상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순자 씨가 단지 아들을 걱정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그녀를 긁고 있었다. 새해는 네 사람이 함께 맞았다. 민서, 강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 혜정 씨는 명절 이틀 전에 와서
음식 준비, 아파트 꾸미기, 선물 사는 것을 도왔다. 순자 씨는 12월 31일 아침 괜히 방해되지 않도록 딱 맞춰 도착했다. 두 어머니의 만남은 순조로웠다. 혜정 씨는 섬세한 여성으로 누구와도 공통된 화제를 찾을 줄 알았다. 그들은 요리법, 드라마, 물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여성들의 평범한 대화였다. 식탁에서 순자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원에서의 일, 딸 강희, 고인이 된 남편, 황금 같은 사람이었지. 그녀는 냅킨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하늘에서도 편히 쉬시길. 떠난 지 벌써 14년인데 아직도 매일매일이 생생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혜정 씨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 사람 가고 나서 나 혼자 애들을 키웠어요. 우리 강준이는 이렇게 잘 컸고 착한 아들이에요. 강희도 괜찮은데 시집을 통 못 가네. 아직 점잖아요. 민서가 말했다. 때가 되면 가겠죠. 젊다고? 26이야. 내 때는 26이면 애가 둘이었어. 민서는 침묵했다. 명절에 다투고 싶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 모두 샴페인을 마시고 소원을 빈 후 강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모두 조용해졌다. 민서 씨. 그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우리 어머님들 앞에서 모든 것이 솔직하게 이루어지도록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서는 숨이 옅는 것을 느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혜정 씨는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순자 씨는 굳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민서는 강준을, 그의 긴장한 모습, 희망에 찬 눈빛, 작은 사파이어가 박힌 은반지를 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그녀가 말했다. 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껴안았다. 혜정 씨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가 다가와 아들을 껴안고 그 다음 짧고 건조하게 민서를 안았다. 축하한다. 그녀가 말했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바란다. 빌어준다가 아니라 바란다. 민서는 그 단어를 기억했다. 결혼식은 5개월 뒤인 5월 말로 정해졌다. 민서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체계적인 사람으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는 데 익숙했다. 할 일 목록을 만들고 기한별로 나누었으며 영수증과 계약서를 위한 별도의 폴더를 만들었다. 레스토랑은 강준과 함께 골랐다. 10군데를 돌아본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작고 아늑하며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곳이었다. 40명 규모의 홀, 훌륭한 요리, 합리적인 가격. 마음에 드네요. 강준이 장소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도요. 그들은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날짜 5월 23일 토요일. 드레스는 민서가 혼자 골랐다. 그녀는 풍성한 드레스나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베일을 원치 않았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작은 샵에서 원하는 것을 찾았다. 심플하고 우아한 흰색 드레스였다. 몸매를 드러내고 장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얼굴에서 시선을 빼앗지 않았다. 사진작가는 지연이 추천해 주었다. 그녀의 지인으로 10년간 웨딩 촬영을 해온 사람이었다. 플로리스트는 인터넷 후기를 보고 찾았다. 음악은 DJ에게 맡기기로 했다. 라이브 밴드는 너무 비싼 사치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순자 씨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2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에 걸려왔다. 강준이 전화를 받아 20분간 통화했다. 민서는 부엌에서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 저희 이미 결정했어요.
아뇨, 친척이랑 가까운 친구들만요. 엄마, 그건 저희 결정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하객 명단을 늘리고 싶어 하세요. 초대 안 하면 서운해할 친척이 많다면서요. 몇 명이요? 20명이요.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20명이요? 우리 홀은 40명 규모예요. 이미 계약금도 냈는데. 알아요.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더 내고 확장하거나 다른 홀을 찾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민서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준 씨, 이건 우리 결혼식이에요. 이 레스토랑을 고르려고 3개월을 돌아다녔다고요. 이해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는 또다시 말했다.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반박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청주 이모는 서운해할 거야. 어릴 때부터 날 아셨는데. 대전에서 사촌 오빠가 일부러 올 거라고. 옆집 진아 할머니는 강준이를 태어날 때부터 아셨는데. 정말 초대 안 할 거니? 결국 민서가 직접 나섰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오, 민서야. 안녕? 잘 지내니? 네, 감사합니다. 하객 문제에 대해 의논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그래. 우리 강준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내가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잖아. 어머님, 저희는 이미 40명 규모의 홀을 예약했어요. 계약서도 썼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다른 홀 찾으면 되지. 아니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희는 이 레스토랑에서 할 겁니다. 하객 명단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알겠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건 강준 씨와 저의 결정입니다. 공동의 결정? 물론, 공동의 결정이겠지.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전화를 내려놓고 강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옆에 앉아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화나셨네요. 그가 말했다. 알아요. 민서 씨.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요, 강준 씨? 2주 동안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분은 제 어머니세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결혼식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미간을 문질렀다. 알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냥 그분께 좀 더 부드럽게 대해줘요. 쉬운 분은 아니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들은 더 이상 그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했다. 순자 씨는 전화를 완전히 끊었다. 강준과만 가끔 연락할 뿐이었다. 화가 좀 풀리시겠지. 민서는 생각했다. 화낼 권리는 있지만 우리 결혼식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한다. 3월은 조용히 지나갔다. 민서는 메뉴를 확정하고 홀 장식을 고르고 드레스를 입어보는 등 준비에 몰두했다. 강준은 할 수 있는 한도 왔다. 4월에 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는 놀랐다. 그들은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다. 강준이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여보세요, 민서 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강준이 오빠 동생 강희예요. 안녕하세요. 저 엄마 때문에 전화했어요. 민서는 경계했다. 무슨 일이에요? 하객 명단 문제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세요. 언니가 자기한테 무례하게 말했다면서요. 저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글쎄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밤 우세요. 민서는 눈을 감고 5가지 셌다. 강희 씨, 어머님이 속상하시다니 유감이지만
저와 강준 씨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네, 알아요. 그냥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화해하시게요. 어머님께서 화해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제게 전화하실 수 있어요. 침묵. 알겠어요. 강희가 쌀쌀맞게 말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저기요. 저는 강희 씨나 어머님과 다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강준 씨와 저의 결정을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어요. 알았어요. 끊을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강준에게 그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강희는 항상 저렇게 엄마 편만 들어요. 알아챘어요. 신경 쓰지 마요. 익숙해질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무언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결혼식까지 2달이 남았다. 어느 날 저녁, 강준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오늘 엄마한테서 전화 왔는데 좀 일찍 오고 싶어 하세요. 결혼식 1달 반 전에요. 준비를 돕고 싶다고 하시네요. 민서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1달 반이요? 그건 너무 길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장식이나 쇼핑 같은 거요. 강준 씨, 저는 이미 다 준비했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결혼식 2주 전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안 돼요. 약속할 수 있죠?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3일 뒤 강준이 죄지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민서 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어머니가 이미 모레표를 사셨대요. 뭐라고요? 그날 표가 더 쌌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희도 같이 와요. 돕고 싶다면서. 민서는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준 씨, 우리 2주 전으로 약속했잖아요. 6주 전이 아니라. 그리고 여동생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요. 알아요.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표를 사셨더라고요. 그럼 취소하라고 하세요. 민서 씨, 취소 안 하실 거예요.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요. 강주는 머뭇거렸다. 우리 집 손님방에서요. 우리 집이요? 내 아파트에서요. 강준 씨, 내 아파트에서요. 나한테 와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당신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지. 물어볼 생각은 안 했군요.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강준 씨.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하객 명단 때도 이랬어요. 다시는 우리 둘을 대신해서 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신이 막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막아요? 제 어머니신데. 민서가 돌아섰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미래 아내예요. 그리고 이건 내 집이고요. 그는 시선을 떨궜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네, 그랬어야죠. 그들은 몇 분간 침묵했다. 그 다음 민서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오시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 동의 없이 누군가 내 아파트에 묵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약속하죠? 약속할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 결혼 준비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줄 거죠? 물론이죠.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보였고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마치 사고를 치고 잘못한 줄 아는 강아지처럼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정말로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저녁마저 먹어요. 그들은 식사를 계속했지만 음식은 더 이상 맛있지 않았다. 순자 씨와 강희는 이틀 뒤에 도착했다. 민서는 서울역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강주는 회사 일 때문에 빠질 수 없었다. 그녀는 기차칸 옆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먼저 나온 사람은 12월에 입었던 것과 같은 코트를 입은 순자 씨였다. 가방만 더 커져 있었다. 그 뒤로 짙은 화장과 불만스러운 표정의 젊은 여성이 따랐다. 강희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키가 작고 통통했지만 이목구비는 더 날카롭고 눈빛은 더 예리했다. 그녀는 딱 붙는 청바지에 짧은 재킷, 그리고 형광 핑크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안녕. 강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툭 던졌다. 순자 씨는 민서를 짧고 형식적으로 껴안았다. 안녕. 민서야. 마중 나와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차는 주차장에 있어요. 그들은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캐리어는 3개였다. 큰 거 2개와 중간 크기 하나. 가방과 꾸러미도 있었다. 2주치고는 너무 많은데. 민서는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는 길에 순자 씨는 여행 날씨, 기차표 가격에 대해 떠들었다. 강희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주차를 하고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왔다. 자, 도착했어요. 그녀가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다. 순자 씨가 먼저 들어와 둘러보았다. 뭐, 나쁘지 않네. 깨끗하네. 강희는 민서를 스쳐 지나가며 아파트에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직행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야? 민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손님 방을 안내했다. 편히 쉬세요. 강준 씨는 7시쯤 올 거예요.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내쉬었다. 6주 1달 반. 그녀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첫날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다. 강준이 저녁에 와서 어머니를 껴안고 여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4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자 씨는 집밥 느낌을 내겠다며 김치찌개를 끓였다. 찌개는 너무 짰다. 민서는 한 그릇을 먹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침묵했다. 맛있어요. 엄마, 강준이 말했다. 노력했지, 우리 강준이. 너희들 잘 먹여야지. 안 그러면 맨날 샌드위치 같은 걸로 때울 거 아니야. 민서는 가시 돋친 말을 느꼈지만 다시 침묵했다. 갈등을 일으킬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막 도착했다. 저녁 식사 후 강희는 1시간 반 동안 욕실을 차지했다. 민서는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가 노크했다. 사람 있어요. 강희가 소리쳤다. 오래 걸려요? 필요한 만큼요. 민서는 물러나 10까지 세고 20까지 세다가 침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 뒤 강희가 마침내 나왔다. 욕실은 온통 수증기였다.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있었다. 세면대에는 남의 화장품이 널려 있었다. 민서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치웠다. 첫날부터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1달 하고도 조금 더. 그 다음엔 결혼식이고 그들은 떠날 것이다. 둘째 날부터 사소한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에 깼다. 커피를 끓이러 부엌에 갔다가 순자 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주인 행세를 하며 찬장의 통들을 재배치하고 식기를 옮기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아침이야. 내가 여기서 좀 정리 좀 했어. 내가 양념통을 엉뚱한 데 놨더라고. 요리하기 불편하잖아. 저는 편한데요. 편하긴 뭐가 편해. 소금은 가스레인지 옆에 있어야지. 찬장 안에 있으면 안 되지. 냄비도 그렇고. 내가 다 옮겨놨어. 이제 더 나을 거야.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님, 저는 제가 정해놓은 순서에 익숙해요. 제 물건은 옮기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사소한 거잖아.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순자 씨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하지. 그녀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부엌을 나갔다. 민서는 양념통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커피를 끓였다. 손이 살짝 떨렸다. 진정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소한 일이야. 이것 때문에 다툴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점심때쯤 민서는 자신이 아끼는 컵, 제주도에서 사온 풍경이 그려진 바로 그 컵이 제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항상 그 컵을 다른 식기들과 떨어진 윗칸에 두었다. 이제 컵은 접시들 사이에 끼어 일반 식기 줄에 있었다. 어머님. 그녀가 불렀다. 제 컵 옮기셨어요? 무슨 컵? 풍경 그려진 파란 컵이요. 아, 그거 삐뚤게 놓여 있길래 내가 바로 잡았지. 그건 일부러 따로 둔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는 컵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것들이랑 같이 있잖아. 그게 더 깔끔하지.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제발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세상에,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컵 하나 가지고 그냥 컵이 아니에요. 이건 제 집이고 저는 제 물건이 제가 정한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강준이 방에서 나와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네. 약혼녀가 컵 하나 때문에 난리야. 내가 그냥 옮겨놨는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민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강주는 미간을 문질렀다. 엄마, 민서 씨 말이 맞아요. 허락 없이 아무것도 옮기시면 안 돼요. 허락 없이? 순자 씨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여기서 남이야? 난 내 엄마야. 어머니는 민서 씨 집의 손님이세요. 침묵이 흘렀다. 순자 씨는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손님. 알겠다. 그럼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란 거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 난 알아들었어. 손님. 알았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알지. 그녀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문을 쾅 닫았다. 민서는 강준을 쳐다보았다.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가 머뭇거렸다. 뭔데요? 그렇게 날카롭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어요. 강준 씨, 저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게 날카로운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나름대로가 제 허락 없이 제 부엌을 재배치하는 거라면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는 어머니에게 갔다. 민서는 문 너머로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가 울고 있었다. 잘 됐네. 민서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악녀까지 됐어. 둘째 날 저녁,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순자 씨는 보란 듯이 침묵했다. 저녁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민서에게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강희도 침묵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조롱하는 듯했다. 강주는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민서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었다. 어이 친구. 어떻게 지내?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안녕. 좀 복잡해.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왔어. 우리 집에서 지내. 헐. 그래서 최악이야. 민서는 지난 이틀간의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지연은 들으면서 한숨 쉬고 분개했다. 세상에, 남의 부엌을 재배치하다니. 그건 진짜 선 넘었네. 알아. 근데 강준 씨는 내가 너무 날카롭대. 내가 날카롭다고. 민서야? 넌 그냥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건 정상이야. 나한텐 그렇지. 그들한텐 아니고. 있잖아. 그냥 호텔로 옮기시라고 하면 안 돼? 불편하다고 말해. 강준 씨가 이해 못할 거야.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데. 민서야, 그건 내 집이고 내 규칙이야. 네가 불편하다면. 알아. 하지만 결혼식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어. 알았어. 네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고마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다. 벽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가 강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억양은 분명했다. 불평, 서운함, 분노. 민서는 머리를 베개로 덮었다. 셋째 날은 놀라움으로 시작되었다. 민서는 거실로 나갔다가 소파가 다른 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녁에 책을 읽던 그녀가 아끼는 안락의자는 창가로 옮겨져 있었다. 커피 테이블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순자 씨가 걸레를 든 채 부엌에서 나왔다. 내가 좀 옮겨봤어. 이렇게 하니 더 편하네. 지나다닐 공간도 더 넓어지고 저는 가구를 옮겨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게 더 나아졌잖아. 봐. 얼마나 넓어졌어. 저는 넓은 게 필요 없어요. 제 물건이 제가 둔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해요. 민서야, 넌 정말 못 말리는 애구나.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는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제게 묻지도 않고 하시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 그저 사실을 말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강준아. 그녀가 소리쳤다. 강준아. 이리 와봐. 강준이 욕실에서 뛰쳐나오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약혼녀가 또 나한테 시비야. 내가 더 예쁘게 하려고 가구를 좀 옮겼는데. 엄마. 강준이 얼굴을 찡그렸다. 허락 없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로 했잖아요. 허락 없이? 내가 무슨 범죄자야? 난 그냥 더 좋게 하려고 한 거라고. 알아요. 하지만 뭐, 강준아. 쟤는 날 미워해. 자기 집에 내가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난 내 엄마인데 쟤는 날 하녀 취급하잖아. 엄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순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서는 매일 사소한 일 하나하나로 날 모욕하잖아. 그녀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총성처럼 들렸다. 강준이 민서에게 돌아섰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넘어가라고요? 민서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내 허락 없이 내 거실 가구를 옮겼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부탁한 일을 3일 만에 2번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라고요?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요? 저는 속상하지 않나요? 강준은 침묵했다. 강준 씨.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내 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기억해요? 기억해요. 그럼 왜 내가 내 경계를 지킬 때마다 그냥 넘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죄지은 학생처럼 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회사에 전화해서 늦는다고 해야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가구를 제자리로 옮겨 놓을게요. 고마워요. 그는 거실로 갔다. 민서는 그가 소파를 옮기고 의자의 무게에 낑낑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커피를 따라 침실로 갔다. 오늘은 재택근무는 못할 것 같았다. 너무 시끄러웠다. 사무실로 가야 했다. 사무실에서 민서는 저녁 7시까지 있었다. 일찍 퇴근할 수도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냄새로 보아 이번에는 양배추와 관련된 무언가였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저녁은 30분 뒤에 감사하지만 밖에서 먹고 왔어요. 침묵. 마음대로 해. 민서는 침실로 가 옷을 갈아입었다. 강준이 몇 분 뒤에 왔다.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화나 있으세요? 조금요. 하지만 곧 풀리시겠죠. 아마도.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 다 피곤했지만 민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순자 씨와 강희뿐만이 아니었다. 강준에게도 무언가 잘못되었다. 예전에는 그가 강하고 자신감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이제 그녀는 다른 것을 보았다. 어머니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하는 남자. 그녀의 편에 서는 대신 그녀에게 침묵하라고 부탁하는 남자.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결혼, 일, 가족. 그냥 피곤한 거야.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는 간절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넷째 날, 강희가 본색을 드러냈다. 민서는 재택근무 중이었다.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었다. 그녀는 침실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켜고 헤드폰을 꼈다. 회의는 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민서는 방에서 나와 욕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강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금색의 반짝이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민서는 자세히 보고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녀의 목걸이였다. 가느다란 금줄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어머니가 성년의 날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강희 씨. 민서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거 제 목걸이인데요. 강희가 돌아보았다.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었다. 아, 안녕. 응. 보석함에서 찾았어. 예쁘네. 무슨 보석함이요? 언니 거. 화장대 위에 있는 거. 거울 찾다가 내 물건을 뒤졌어요? 뒤진 게 아니라 거울을 찾았다고. 내 거울이 깨졌거든. 그렇다고 남의 보석함을 뒤지는 건 아니죠. 강희가 눈을 굴렸다. 세상에. 왜 그래?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거잖아. 벗어요. 뭐? 내 목걸이 지금 당장 벗으라고요.
아, 알았어, 알았어. 되게 예민하네. 그녀는 잠금 장치를 풀고 목걸이를 세면대에 던져놓고는 민서를 어깨로 치고 지나갔다. 민서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다행히 멀쩡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보석함을 열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귀걸이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반지는 섞여 있었으며 팔찌는 밀려나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부족했다. 민서는 내용물을 한 번, 두 번 샅샅이 훑었다. 분명히 작은 귀걸이 한 쌍이 없어졌다. 파란색 보석이 박힌. 비싸지는 않지만 아끼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갔다. 강희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강희 씨, 내 귀걸이 어디 있어요? 무슨 귀걸이? 파란색 보석 박힌 거요. 보석함에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방금 내 물건 뒤졌잖아요. 안 뒤졌어. 강희가 벌떡 일어났다. 자꾸 날 비난하지 마.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귀걸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언니가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겠지. 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제가 날 도둑으로 몰아. 강희가 소리쳤다. 엄마, 들었어? 내가 자기 귀걸이 훔쳤다고 생각하잖아. 민서야. 순자 씨가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강희는 정직한 아이야.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 귀걸이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것뿐이에요. 당신 딸이 뒤지던 보석함에서 없어졌다고요. 뒤지지 않았어. 본인 입으로 내 보석함에서 거울을 찾았고 내 목걸이를 허락 없이 착용해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건 도둑질이 아니잖아. 그럼 없어진 귀걸이는? 그건 뭔데? 침묵이 흘렀다. 내 딸을 도둑으로 모는 거니? 순자 씨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 집에서. 이건 제 집이고 저는 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강준아. 순자 씨가 소리쳤다. 강준아. 강준은 회사에 있었고 들을 수 없었다.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네. 강준 씨,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에요? 당신 여동생이 내 물건을 뒤졌어요. 귀걸이가 없어졌고요. 뭐라고요? 일단 와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순자 씨와 강희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이거 책임져야 할 거야. 시어머니가 쉬쉬거렸다. 강준이가 네가 진짜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될 거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겠죠. 민서가 대답했다. 저도 그걸 원해요. 그녀는 침실로 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강준은 1시간 뒤에 도착했다. 민서는 그가 거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적이었다. 그 다음 그가 침실 문을 노크했다. 민서 씨, 문 좀 열어줘요.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들과 얘기했어요. 그가 들어오며 말했다. 강희는 귀걸이 안 가져갔다고 해요. 그럼 목걸이는요? 그것도 안 가져갔대요? 내가 그녀 목에 걸린 내 목걸이를 봤는데 그냥 한번 착용해 봤다고 해요. 허락도 없이 내 보석함을 뒤져서요. 강주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민서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귀걸이가 어디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했어요. 없어요.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강준 씨.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는 침묵했다. 나는 강희 씨가 훔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서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뒤졌고
그 후에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알았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할게요. 어쩌면 실수로 가져갔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수로 내 귀걸이를 가져가서 잊어버렸다고요? 민서 씨, 모르겠어요.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요. 그럼 당신 여동생을 변호하지 말고 해결해요. 그는 나갔다가 10분 뒤에 돌아왔다. 욕실 바닥에서 찾았다고 해요. 여기요. 그가 귀걸이를 내밀었다. 민서는 받아서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보석함에 있었지 바닥에 있지 않았다. 거울 찾다가 떨어져서 욕실에 있었을 수도 있죠. 보석함은 침실에 있는데요. 강준은 침묵했다. 강준 씨, 그녀는 목걸이처럼 내 귀걸이를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또 뭘 가져갔을지 누가 알아요. 민서 씨, 그건 심각한 비난이에요. 사실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녀가 되뇌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당신 여동생이 내 물건을 뒤지고 내 보석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데 당신은 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군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강준 씨, 민서가 일어섰다. 나가줘요, 민서 씨. 나가줘요, 강준 씨, 제발. 그는 나갔다. 그녀는 다시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열흘만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며칠은 냉전 속에서 지나갔다. 순자 씨와 강희는 민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으며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고개를 돌렸다. 민서도 마찬가지로 대응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저녁은 밖에서 먹었다. 강준과만 최소한으로 대화했다. 그는 평화를 되찾으려 애썼다.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설득하고 민서에게는 좀 더 부드러워지라고 부탁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요? 그가 어느 날 저녁 제안했다. 모든 걸 차분하게 의논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요? 민서가 물었다. 당신 여동생이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거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나는 내 집에서 내 규칙대로,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민서 씨, 그들은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미래 아내고요. 아니면 이젠 아닌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온 지 7일째 되는 날, 민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고객과의 미팅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오후 3시쯤이었다. 아파트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집에 누구 있어요? 그녀가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는 거실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더러운 식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자 씨의 방도 비어 있었다. 어디 갔나 보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쉬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침대에 강희가 헤드폰을 낀 채 휴대폰을 들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며 민서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강희가 입고 있는 옷이었다. 2년 전 이탈리아에서 산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연한 하늘색의 가장 아끼는 옷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서가 물었다. 강희가 깜짝 놀라 헤드폰을 벗었다. 아, 너구나. 일찍 왔네? 그거 내 블라우스잖아요. 무슨 블라우스? 강희가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아, 이거? 응, 내가 입었어. 내 옷이 더러워져서. 내 옷장에서 내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고요? 응. 그게 뭐 어때서? 민서는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내 침대에서 일어나요. 내 블라우스 지금 당장 벗어요. 세상에. 뭘 그래?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강희를 침묵하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너 진짜 이상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옷조가리 하나 가지고. 옷조가리가 아니야. 내 집, 내 침실에서 네가 허락 없이 가져간 내 물건이야. 강희는 블라우스를 벗어 침대에 던지고는 티셔츠 차림으로 섰다. 됐어? 나가요. 어디로? 어디든. 내 침실에서. 강희가 코웃음을 치며 나갔다. 민서는 그녀 뒤로 문을 닫고 블라우스를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옷깃에는 파운데이션 자국이, 소매에는 향수 자국이 있었다. 망가졌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블라우스를 손에 들고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저녁에 그녀는 강준과 이야기했다. 당신 여동생이 내 옷장에 들어가 내 블라우스를 입고 내 침대에서 뒹굴었어요. 강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들은 그대로예요. 내 물건을 망가뜨렸다고요. 블라우스에 얼룩이 묻었어요. 민서 씨, 나는 강준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엔 샴푸, 그 다음엔 화장품, 그 다음엔 목걸이, 그 다음엔 귀걸이, 이제는 블라우스. 다음은 뭐죠? 내가 그녀와 얘기할게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그들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강준 씨. 이건 내 집, 내 물건, 내 삶이에요. 그들은 이 중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아요. 민서 씨, 결혼식까지 아직 한 달 남았어요. 호텔, 친척집, 어디든요. 상관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머니가 크게 상처받으실 거예요. 나는 이미 상처받았고, 모욕당했고, 내 집에서 굴욕을 당했어요. 그건 과장이에요. 과장이라고요? 민서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 여동생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당신 어머니는 내 가구를 재배치해요. 그들 둘 다 나를 적으로 쳐다보는데, 내가 과장한다고요? 민서 씨, 진정해요. 나한테 진정하라고 하지 마요.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요. 강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과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할게요. 그들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들이 떠나길 원해요. 민서 씨, 결혼식 한 달 전에 내 어머니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왜요? 내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당신의 약혼녀고요. 다시 침묵.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준이 말했다. 시간을 갖자고요? 내 머리를 식히고 생각할 시간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나한테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달리 뭘 제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그를 쳐다보았다. 사랑했던, 결혼하려던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나가요. 그녀가 말했다. 뭐라고요? 내 침실에서 나가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민서 씨. 나가요. 강준 씨. 제발. 그는 나갔다. 민서는 침대에 누웠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없었다. 그냥 어둠 속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다. 강준은 모든 것이 진정될 때까지 친구 집으로 갔다. 민서는 순자 씨와 강희와 함께 아파트에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마치 민서가 자기 집의 하녀인 것처럼 행동했다. 순자 씨는 민서가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요리했다. 민서가 출근해야 할 때 욕실을 차지했다. 자정까지 텔레비전을 최대 볼륨으로 보았다. 강의는 더 심했다. 그녀는 민서의 화장품, 수건, 식기 등 물건을 대놓고 썼다. 민서가 지적하면 쏘아붙이거나 무시했다. 여긴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해. 곧 여기 있는 건 다 공동 소유가 될 거야. 민서는 침묵하며 결혼식 날짜만 세었다. 시어머니가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레스토랑 계약서가 담긴 서류 폴더를 집에 두고 온 것이었다. 바보 같은 실수였다. 퀵서비스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직접 가기로 했다. 그녀가 아파트 문을 열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다. 거실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6, 7명쯤 되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소파에 앉아 그녀의 컵으로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순자 씨는 방 한가운데 서서 손짓을 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 강준이가 엄마, 나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잖아. 웃음소리. 민서는 문간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다. 어머, 민서야. 순자 씨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그 달콤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들어와. 문지방에 서 있지 말고. 결혼식 때문에 내 친구들이 왔어. 인사해. 그녀는 손님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어떤 영자 씨, 어떤 경숙 씨, 누군가의 여동생, 누군가의 오빠. 민서는 듣지 않고 자기 집처럼 거실에 앉아 있는 이 낯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여기서 당연하지.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어. 영자 씨랑 경숙 씨는 손님방에서, 나머지는 거실에서 야전 침대 펴고. 무슨 야전 침대요? 내가 3개 샀어. 복도에 세워놨잖아. 민서는 복도를 보았다. 정말로 벽에 기대어 세워진 야전 침대 3개와 또 다른 가방, 캐리어, 상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내 아파트에 살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내 허락도 없이요. 아이고, 무슨 허락이야? 결혼식 손님들이잖아. 너랑 우리 강준이 결혼식까지 아직 1달 남았는데 벌써 손님들을 재우시네요. 그래서 뭐, 일찍 왔는데 호텔에 재울 수는 없잖아. 민서는 속에서 어둡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그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건 이미 얘기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실 수 없어요. 내 집, 시어머니가 비꼬았다. 곧 공동 소유가 될 거야. 우리 강준이 집이기도 하고. 아직은 제 집이고 여기서 누가 살지는 제가 결정해요.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민서야. 통통하고 인상 좋은 얼굴의 영자 씨가 말했다. 우리 그냥 호텔로 가는 게 낫겠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무슨 호텔? 순자 씨가 버럭 소리쳤다. 너희는 내 아들 결혼식에 온 내 손님이야. 아무 데도 못 가. 갈 거예요. 민서가 말했다. 모두 조용해졌다. 너 뭐라고 했니? 순자 씨가 창백해졌다. 오늘 호텔로 가실 거라고 말했어요. 넌 그럴 권리 없어. 있어요. 이건 내 집, 내 재산이에요.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요. 너. 순자 씨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 그 순간 침실에서 강의가 나왔다. 민서는 그녀에게 몸을 돌리고는 얼어붙었다. 강의의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목걸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23개의 보석.
화이트 골드. 30살 생일에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었다. 강희는 뻔뻔하고 도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왔네? 나 여기서 좀 꾸며봤어. 결혼식에는 예쁘게 가야 하잖아. 민서는 남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자신이 직접 번 다이아몬드를, 이 여자가 허락 없이 가져간 자신의 보석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 터져버렸다. 결혼식까지 아직 한 달 남았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은 벌써 내 아파트에 들어와 살면서 허락도 없이 내 보석에 손을 대고 있어.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강희가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곧 다 공동 소유가 될 텐데. 이젠 아니야.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순자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어요. 내 목걸이 벗어. 지금 당장. 농담하는 거지? 강희가 비웃었다. 농담 아니야. 벗어. 아니면 내가 직접 벗길 거야. 해볼 테면 해봐. 민서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알았어, 알았어. 강희가 뒷걸음질 치며 서둘러 잠금을 풀었다. 자, 내 쓰레기나 가져가. 그녀는 목걸이를 던졌다. 민서는 공중에서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모두 내 집에서 나가요. 15분 주겠어요. 너 그럴 수 없어. 순자 씨가 소리쳤다. 그럴 권리 없어. 강준이가. 강준 씨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있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파트는 내 거고 서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히. 15분이에요. 그 후에는 경찰을 부를 겁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란 듯이 다이얼을 열었다. 손님들은 허둥지둥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사과를 중얼거렸다. 영자 씨가 순자 씨에게 무언가 말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민서를 지나치며 쉬쉬거렸다. 강준이가 네가 진짜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될 거다. 그는 이미 알아요. 선택하게 두죠. 순자 씨가 나갔다. 그 뒤로 강희, 손님들, 그들의 캐리어와 가방들이 따랐다. 문이 닫혔다. 민서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목걸이를 쥔 채 텅 빈 방, 테이블 위에 낯선 컵들, 복도의 야전 침대를 보았다. 그리고 열흘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정적. 열흘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조용했다. 목소리도 발소리도 켜진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오직 창밖의 도시 소음과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민서는 여전히 손에 목걸이를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이아몬드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23개의 작은 보석. 그녀가 하나하나 직접 번 것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4시 반. 결혼식까지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 이제는 없을 한 달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가 전화했어. 내가 모두 쫓아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민서는 답장을 썼다. 와서 얘기해. 보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아파트를 둘러보며 남의 존재 흔적을 살폈다. 테이블 위에 더러운 컵들, 소파 위에 빵 부스러기, 옷걸이에 걸린 누군가의 잊혀진 스카프, 복도의 야전 침대.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다.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식기를 모아 싱크대에 넣었다. 테이블을 닦고 소파를 청소기로 밀고 야전 침대를 계단으로 내놓았다. 원한다면 가져가라고. 저녁 6시가 되자 아파트는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익숙한.
민서는 커피를 끓여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보며 기다렸다. 강주는 7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이 열리고 그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중 나가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거실 문가에 나타났다. 창백하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손에는 슈퍼마켓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안녕, 그가 말했다. 안녕, 와인 좀 샀어. 혹시나 해서 부엌에놔. 그는 봉지를 갖다 놓고 돌아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그랬어. 내가 자기 친구들을 다 쫓아냈다고. 네. 그리고 어머니도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리고 강희 씨도. 왜요? 민서는 그를 사랑했고 믿었고 결혼하려 했던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당신 여동생이 내 침실, 내 보석함에서 허락도 없이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어머니가 내 거실에서 낯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동안에요. 강주는 시선을 떨궜다. 강희는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해요. 강준 씨. 민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냥 한번 해봤다. 그냥 옮겨봤다. 그냥 도와주려고 했다.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이건 내 집에 대한, 내 물건에 대한, 나에 대한 무례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아니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열흘, 강준 씨. 열흘 동안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이 내 집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그들은 내 가구를 옮기고, 내 부엌을 뒤지고, 내 옷장에 들어가,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당신 여동생은 내 옷, 내 보석을 착용했고, 내 블라우스를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매번 나에게 참으라고, 악화시키지 말라고, 이해하라고 했죠.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서운하게 하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강준 씨. 때로는 선택해야만 해요. 그는 침묵했다. 나는 선택했어요. 민서가 말을 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내 집을, 내 존엄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선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진심이에요? 내 어머니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 때문에요? 네.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단 한 번도 당신 어머니에게 그만하세요. 여긴 제 약혼녀 집이에요.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여동생을 막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노력했어요. 노력했다는 게 했다는 뜻은 아니죠. 당신은 나에게 참으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날카롭다고 했죠. 나에게 침묵하라고 제안했고, 내가 나를 지켰을 때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그건 한 번이었어요. 신뢰에 관한 한 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강준이 일어나 방을 서성이다가 그녀 옆 창가에 멈췄다. 민서 씨,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하지만 내 가족을 등질 수는 없어요. 등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민서는 내 선택이야. 그녀를 존중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연락하지 말든지라고 말하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머니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다. 우리 헤어져요. 그렇게 간단하게요? 아니요,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힘들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강준이 돌아섰다. 그녀는 그의 어깨가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게 할 만한 거요.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녀의 일부는 말하고 싶었다. 네, 그들을 쫓아내고 내 편에 서서 내가 당신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줘.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가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순자 씨는 다시 명령할 것이고, 강희는 다시 남의 것을 가져갈 것이며, 강주는 다시 그녀에게 참으라고 할 것이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갈게요. 열쇠는 두고 가요.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그녀의 열쇠를 분리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짐은 내일 가지러 올게요. 괜찮다면. 괜찮아요. 미리 전화해요.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문지방에서 멈췄다. 민서 씨. 네, 미안해요. 정말로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나도요. 그는 떠났다. 문은 부드럽게, 거의 소리 없이 닫혔다. 민서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마침내 놓아준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드레스샵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입니다. 웨딩드레스 예약했었는데요. 취소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놀란 듯했다. 확실해요. 하지만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알아요. 취소해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레스토랑이었다. 안녕하세요. 5월 말 예약했던 박민서, 이강준입니다. 취소할게요. 그 다음은 사진작가, 플로리스트, DJ.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녀가 계획했던 미래의 일부를 앗아갔다.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저녁 10시가 되자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 그녀가 5개월간 준비했던 결혼식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민서는 강준이 가져온 바로 그 와인을 따랐다.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셨다. 지연에게 전화했다. 안녕. 바빠? 너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안 바쁘지. 무슨 일이야? 나 결혼 취소했어. 뭐라고? 그의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그 친척들 떼거지를 쫓아냈어. 그리고 강준 씨랑 헤어졌고. 세상에. 민서야. 너 괜찮아? 괜찮아. 이상하게도 괜찮아. 내가 갈까? 민서는 생각했다. 응, 와줘. 30분 안에 갈게. 지연은 20분 만에 도착했다. 헝클어진 젓갈색 머리에 아이스크림 한 통과 프로세코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그녀는 아파트로 뛰어 들어오며 선언했다. 그들은 새벽 3시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연은 들으면서 한숨 쉬고 욕했다. 진짜 미친년이네. 그녀는 강희에 대해 외쳤다. 시어머니도 똑같아. 남의 아파트에 손님을 재우다니. 그들은 이미 그게 자기들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거야.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공동 소유가 될 거라고. 웃기시네. 그럼 넌 그걸 참았어야 한다는 거야? 강준 씨는 그렇게 생각했지. 강준 그 마마보이.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제대로 된 남자라면 자기 엄마부터 제자리에 앉혔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있잖아, 뭐가 제일 속상한지 알아? 그녀가 말했다.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랬겠지. 그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게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지연이 그녀를 껴안았다. 넌 정말 잘했어. 애 낳고 옆방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 민서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몸서리쳤다. 내 말이 맞아. 지금이 나아.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텅 빈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지연은 매일 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밤에 떠났다. 강주는 그녀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짐을 가져갔고 쪽지를 남겼다. 모든 것에 감사했어. 미안해. 민서는 쪽지를 읽고 구겨서 버렸다. 그녀는 회사에 가지 않고 휴가를 냈다. 다행히 부장님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해해 주셨다.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물건을 재배치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부엌을 원래대로, 거실을 원래대로, 보석함을 원래대로. 저녁이 되자 아파트는 다시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남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민서는 목욕을 하고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와인 한 잔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다. 노을은 그 제주도 그림처럼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한 달 뒤에 일어났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했다. 하얀 드레스, 반지, 서약, 당신은 동의합니까?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고 강준 옆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후의 진실을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것이 낫다.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민서야, 괜찮니? 내가 갈까? 안 오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확실하니? 확실해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딸아, 넌 강해. 고마워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럴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와인을 마저 마셨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한 달 뒤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강준과 함께든 그가 없든 없는 것이 더 낫다. 한 달이 지났다. 민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일, 친구, 헬스장, 책. 강준을 만나기 전에도 사랑했고 그 후에도 계속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는 전화하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공통된 지인들은 그가 힘들어하고 순자 씨가 분노하고 있으며 강희가 민서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민서는 듣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상관없었다. 6월 말 어느 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순자 씨와 마주쳤다. 우연히 같은 코너에 있게 된 것이었다.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가 그녀를 먼저 보았다. 민서는 태연하게 선반에서 파스타 한 봉지를 집어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통로 한가운데 카트를 버려두고 가버렸다. 민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는 계속 쇼핑했다. 7월에 그녀는 휴가를 냈다. 혼자 태국으로 떠나 바닷가에서 노부부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매일 해변에 가고 책을 읽고 현지 와인을 마셨다. 셋째 날, 한국인 여행객 무리를 만났다. 그들 중에는 지훈이라는 36세 남자가 있었다. 서울에서 온 건축가였다. 이혼했고 자녀는 없었다. 그들은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유머 감각이 있고 똑똑하며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결혼하셨어요? 그가 대화 중간에 물었다. 아니요, 거의 할 뻔했어요. 한 달 전에 취소했어요.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진심이에요?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예비 신랑이 마마보이였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최고예요. 민서가 미소 지었다. 정말로 최고예요. 그들은 남은 휴가를 함께 보냈다. 해변을 산책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냥 즐거운 동행이었다. 마지막 날 지훈이 물었다.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서울 돌아가면 전화할게요. 기다릴게요. 그는 전화했다. 일주일 뒤 그들은 저녁을 먹었고 그 다음 또 만났다. 9월이 되자 그들은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민서는 한때 강준과의 결혼을 꿈꿨던 바로 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단지 이제는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그들은 노을을 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가 물었다. 뭔데요? 당신이 그 결혼을 취소해서 우리가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미소 지었다. 나도 운이 좋았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그가 그녀에게 몸을 돌려 눈을 마주쳤다. 대답은 서두르지 말고 생각해봐요. 물어봐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왠지 그가 물어볼 줄 알았고 뭐라고 대답할지도 알고 있었다. 네. 망설임 없이. 망설임 없이요? 그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금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약속할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당신 편일 거라고. 항상. 알아요. 그녀는 알았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작지만 중요한 일들로 여러 번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그는 즉시 여기는 민서 씨 아파트니까 그녀의 규칙을 존중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의 여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동의하기 전에 민서에게 물었다. 친구들이 하룻밤 묵고 싶어 했을 때 그는 그녀가 편한지 확인했다. 사소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존중을 쌓았다. 고마워요. 민서가 말했다. 뭐가요? 당신이 당신이라서요. 그들은 길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해는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도시는 아래에서 불빛으로 반짝였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서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짜여 있는지 생각했다. 1년 전 그녀는 약혼자, 미래, 가족에 대한 꿈 등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남자로부터, 존중할 줄 모르는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 매일 그녀를 선택하는 남자, 내 것과 우리 것이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는 남자. 결코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을 남자.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게 이렇게 돼서 기뻐요. 뭐가요? 모든 거요. 강준 씨. 그의 어머니. 그 결혼식.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훈이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그럼 나도 기뻐요. 당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건 유감이지만 유감스러워하지 마요. 그건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어떤 교훈이요?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사랑은 인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현명하게 들리네요. 당연하게 들리지만 때로는 당연한 것들이 가장 어렵죠.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발코니에 앉아 있다가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녀의 아파트. 곧 그들의 공동의 집이 될 곳으로. 하지만 그렇게 정해져서가 아니라 그들 둘 다 원하기 때문에. 에필로그.
결혼식은 10월에 열렸다. 조용하고 소규모로 20명만 초대했다.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만. 민서는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강준을 위해 주문했던 것과는 다른 드레스였다. 이것이 더 좋았다.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드레스.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지훈의 손을 잡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라고 말했다. 지연은 들러리였고 누구보다 크게 울었다. 지훈의 어머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상냥한 여성은 민서를 껴안고 말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얘야, 무슨 일 있으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예식이 끝난 후 작은 연회가 있었고 그 다음 춤, 축배, 웃음이 이어졌다. 수천 개의 결혼식처럼 평범한 결혼식, 하지만 특별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결혼식, 그녀의 선택, 그녀의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손님들이 떠나고 민서와 지우는 텅 빈 홀에 앉아 있었다. 피곤하고 행복했다. 자, 아내. 그가 말했다. 함께할 삶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남편, 두렵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들은 10월의 밤속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쌀쌀했다. 낙엽과 비 냄새가 났다. 민서는 하늘을 보았다. 별들은 그 목걸이의 다이아몬드처럼 밝았다. 그 목걸이는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석함에 누워 그녀가 겪었던 일, 그녀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가끔 그녀는 그것을 꺼내 보석들을 보며 매번 똑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침묵하지 않아서 고마워.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해서 고마워. 만약 그녀가 그때 참았다면, 만약 강준과 결혼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순응하고 그들의 게임 규칙을 받아들였다면 그녀는 자기 자신, 자신의 힘, 존엄성, 자신의 삶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여전히 그녀의 것인 집,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남편, 그녀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결코 누군가가 자신을 하녀처럼 대하게 두지 않을 바로 금인서 자신을. 그들은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다. 민서는 밤의 도시를 창밖으로 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더 좋게.